일은 많아지고 연봉은 안 오르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연봉 올리는 확실한 방법 몰라? 미리미리 이력서 업데이트해. 잡코리아에서. 이직 제한이 이렇게 많이? 이직 성공률 1위 잡코리아. 이력서 업데이트로 회사도 연봉도 업그레이드하세요. 오, 또 연락 왔네? 잡코리아 지금 다운로드.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17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소리 다 줄여놨는데 이게 딱 작은 것 같구나. 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당백의 정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말하는 돈까스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라도 네, 오늘 저희 녹음 기준으로 저희가 31위까지 올라갔죠? 네. 네, 31위까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원래 이거보다 조금 더 빨리 올라왔으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뒤로 좀 내리셔서 이른바 정주행을 좀 하시면 정말 들을 내용이 많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31위까지 올라온 데는 역시 우리 또 정박님의 그 컨텐츠 파워가 있지 않았나. 아니 결국 불금쇼에 지명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됐고요. 저 때문이에요. 저 덕분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게시판 지분이 있으십니다. 확실히 있긴 있으시더라고. 우리 저 정민여님이 보통 한 20%에서 30%는 우리 정민여님 댓글이에요. 저 지금 악플 때문에 병 들었어요. 왜? 악플 뭐 있었지?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정민여님.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컨셉이에요, 여러분. 저 다 알고 있어요. 뭐를? 여러 가지. 네. 여튼 저희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역시 여러분의 그 많은 응원이 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많이 좀 들어주시고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더 좋고 좋아요, 구독하기 이런 거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팟캐스트가 들을 만한 팟캐스트긴 해요. 예. 참 많은 팟캐스트가 있습니다만 10,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뭔가 들으면 남을 만한 팟캐스트가 사실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신랄하게 이렇게 무슨 정치적으로 이렇게 욕하는 팟캐스트도 있고 그것도 물론 이제 필요합니다만 여러 팟캐스트 중에 이렇게 들으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고 하나 이렇게 좀 얻어가는 것 같은 이런 팟캐스트가 쉽지는 않습니다. 팟캐스트 역사의 산증인이 정말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게감이 확실히 실리는데요. 네. 아니 근데 마지막에 정박님 멘트들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지 않아요? 마지막에? 마지막 멘트 딱 정리하는 멘트들이 처음엔 되게 원론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딱 그게 와닿으면서도 깊이가 있고 너무 좋아요. 가슴을 울리는 멘트랄까? 어쩌면 멘트는 비슷한데 정민여님이 그만큼 깨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내 마음가짐이 달라진 건가? 네, 이제 정민여님도 지식인의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 오늘 저희는 예고를 좀 해드린 대로 정말 유명한 책이고 또 우리나라 아마 출판계에서 이런 역사를 쓴 책이 또 없었고 한 번쯤은 꼭 반드시 읽어야 될 그런 책이 아닌가 싶은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정말 문학사의 불후의 명작으로 길이 남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정박님하고 돈가스님은 또 방금 전에 영화도 보고 오셨다면서요? 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네, 1981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우리 아는 분들이 많이 나오죠. 누구죠? 안성기, 금보라, 그리고 최근에 구원파 관련해가 나왔던 검찰에 출두했던 전양자 이런 많은 분들이 나오시죠. 전양자 씨는 엄마 역할입니까?
그렇죠. 예. 아, 엄마 역할이고. 안성기 씨가 난장이 역할 하기는 그때 좀 젊으셨을 것 같은데. 맏아들 역할을. 아, 맏아들 역할을. 안성기 씨가 아들 역할도 했군요. 네, 그리고 또 있네요. 둘째 차남 역할도 네. 그 이효정 씨가 나왔거든요. 이효정. 네. 아, 이 양반. 요즘 이분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81년 영화에 보면 정말 얼굴선이 특성이 살아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샤프한 미남이시더라고요. 네. 이효정 씨. 네. 둘째 아들이 그 공장 가서 사고 친 그 둘째 아들인가요? 큰아들이 영수고 네. 둘째 아들이 영호인데 아들 두 명이 다 같이 인쇄 공장을 다니다가 네. 일종의 노동쟁의를 일으키기로 계획을 했는데 사전에 누설돼 가지고 두 명 다 공장에서 잘리는 거죠. 둘 다 잘리는군요. 자,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 책이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300세 돌파한 거 맞죠? 예, 작년에 제가 작년인가요? 300세 돌파했다고 300세.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출판 역사상 최초고. 그렇죠. 이게 말이 그렇지 우리가 뭐 소설가 최인훈 선생의 광장. 네. 광장도 이제 계속해서 판을 바꿔가면서 뭐 정말 100세 이상을 찍었고 또 태백산맥 또 많이 찍었고 뭐 많지만 이게 사실 한 권의 책으로 네. 300세를 이렇게 기록한 거는 그리고 그만큼 꾸준하게 78년 이후로 지금껏 이렇게 스테디셀러로 팔린 것도 네. 참 진짜 드물다고 봐야죠. 자, 우리 정민현님 유독 말이 좀 없어지시는데 왜 이 책 별로예요? 너무 마음에 들죠. 뭐 어떤 점이? 일단 우리나라 소설이니까 네. 마음에 들고요. 아, 이전에 다른 뭐 외국 책들과 달리. 일단 이름부터 너무 어려웠잖아요. 음. 영수, 영희, 영우 얼마나 쉬워요. 그래. 등장인물부터. 일단 안 읽었죠? 제가 네. 제 기억에는 학교 다닐 때 그 문학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교과서 안에 일부분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일부분이. 네. 아. 그래서 이제 뭐 그 고등학교 때 전체는 다 안 읽어봤고 그렇죠. 네, 일부분만 읽어봤던 기억이 나요. 일단 뭐 이 책의 의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다루기를 하고 이 책을 쓴 그 작가 네. 조세희 작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조세 작가는 42년에 출생하셨거든요. 네. 뭐 인터넷 치시면 다 나오지만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스라벌 예대라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 스라벌 예대. 서울예대. 네. 스라벌 예대. 지금의 서울예대.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이제 일종의 소설 창작을 배우다가 경희대로 가셔가지고. 아, 서라벌 예대가 서울 예대가 됐어요? 예. 전신이에요. 서라벌 예. 예대가. 최불암 씨도 보면 서라벌 예대 졸업으로 나오는데. 그 주계예대 아닌가요? 서울 주계예대가- 예전은 뭐예요? 서울 예전이 서울 예대라고 예전이 부르죠. 이제 서울 예대로 서라벌 바뀌었고. 예대, 서라벌이 서울 예전에 전신인 거라고. 아, 그럼 서라벌 예대에서 서울 예전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 예대로 됐다? 예. 아니 서울 예전이랑 서울 예대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술 네. 전문 대학이니까. 저희 때는 예전이라고 그랬고 지금 예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서라벌 예대가 예. 서라벌 말씀이 자체가 또 맞아요. 서울이라는 뜻이. 맞아요. 왜냐면 또 우리 네. 정민현님이 네. 연기도 연영과 출신이에요. 연영과 출신이니까 정확히 또 아유, 알고 정확하시- 아, 하시겠네. 부끄럽네요. 네. 네. 어쨌든 맞습니다. 예. 하여튼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네. 예. 과거에 그 서라벌 예대를 다니셨고 그리고 경희대를 졸업하셨죠. 자, 그런데 본인이 이제 문학에 대한 꿈을 가진 문청이었는데 네. 그 글쓰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 글에 대한 꿈을 좀 포기하고 일종의 잡지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잡지사에서 일종의 도시빈민 철거 현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철거 현장을 가서 밥을 마지막 철거민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 도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철거 용적 인부들이 새망치를 들고 와갖고 집 담배를 다 부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오는 길에 문방구에서 노트를 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바로 이게 노트가 된 거죠. 네. 그 이후로 이분이 사실 이 소설을 쓰면서 이분이 78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78년이요? 네, 아주 오래됐죠. 벌써 30년, 40년이 다 돼갑니까? 네, 그러니까 40년이 돼가네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이미 훌쩍 지났는데 그 최근에 나온 책에도 보면 작가 서문에서 뭐 작가 서문이 아니군요. 최근에도 인터뷰에서 자기가 이 책이 이렇게 40년간 읽힐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당시에 자기가 느꼈던 그 문제의식이라든지 네. 우리 사회 현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이 읽히는 건 아닌가. 사실 자기 책이 더 이상 안 읽히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데 어떻게 보면 참 요즘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실 2009년에 이제 용산 참사가 일어났죠. 네. 그것도 결국은 이제 삶의 현장을 이제 철거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건데 여전히 좀 지금도 진행 중이죠. 네. 그 서라벌 예전에는 잘못됐어요? 니네가 틀린 것 같아요. 이거 편집하자. 진짜 이건 아니다. 정말 창피하다. 니네. 이건 진짜 아니다. 서라벌 예대 전신 아니에요? 서울 예전에? 추계대인가? 아니요. 그러니까 추계대는 별개예요. 서라벌 예대가 네. 73년에 네. 중앙대로 편입이 됐대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중앙대 예술대로 이제 흑석동에 이제 같이 이제 합쳐졌고. 이건 편집각이다, 솔직히. 나 그렇게 들었지? 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지금 듣다 보니까 또 중대 같기도 해요. 그래, 그래서 서울예전이랑 서울예전은 서울예대가 되게 많았고, 서라벌예대는 중대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 맞아. 맞는 것 같아. 중대인 것 같아. 미스. 인정합니다. 빠르게 인정합니다. 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아유, 아는 게 없는 게 또 매력이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경험에 의해서 쓰신 책이 이제 이 책이고, 네. 이 책이 이렇게 오랫동안 읽힐지는 본인도 몰랐고, 300세까지 올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을 그렇게 그때 이제 출판했을 당시에도 화제가 됐고, 네. 그 정도로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 2탄, 3탄이 쭉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거의 없죠, 이 양반이. 네, 그 이후로 장편 소설 한번 쓰려다가 네. 제대로 잘 안 됐고, 그 1980년을 맞아가지고 네. 우리 사회가 그 당시 광주가 네. 큰 비극이 일어나고, 그 전후로 해서 79년 11.6 이후로 사회가 정말 갈등이 정말 용광로처럼 이제 녹아지는 게 아니라 네. 분출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강원도 사북 탄광 지역에서 네. 폭동, 이제 지금은 폭동이라는 게 사북 사건인데 사북 항쟁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요. 거기서 이제 분노한 광부들이 현장 광업소장의 부인을 잡아가지고 일종의 뭡니까 쇠사슬을 묶었다고 해야 되나 기둥에다가 묶어가지고 네네. 큰 사건이 벌어지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분이 왜 이런 거를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지 않느냐 해가지고 아예 펜을 버리고 카메라를 잡아가지고 사진집을 만듭니다. 그 사진집 이름이 이제 침묵의 뿌리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사진집을 펴내기도 합니다. 일종의 사진작가로도 활동하신 거죠. 그래서 항상 이분은 네. 흔히 말하는 좀 사회파 소설가죠. 이 사회의식을 항상 예민하게 가지시고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나아갈 바 네네. 이런 것들을 아주 진단도 예리하시고 그런데 결국 이제 아직 해결 안 되고 있다. 이것에 관해서 지금 네. 이분이 벌써 나이가 지금 42년생이시니까 76. 예, 여든이 다 돼 가시는데 네. 여전히 70년대 어떤 문제의식에서 지금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좀 한탄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시죠. 그래요. 그러면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 게 우리 정민여님이 지금 급격하게 흥미를 잃어가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책이 재밌어, 정민여. 저 되게 재밌어요, 이 책이요. 아니, 뭐 사회 문제 얘기하고 그러면 괜히 이렇게 정민여님 너무 외면하고 그러시는데 이 책 자체가 재밌다니까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하죠. 이거 막 쫓겨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재개발하면서. 그렇죠. 네. 삭막한 네. 도시화를 그려낸 책이잖아요. 1970년대. 행복동. 맞잖아요. 나공구 행복동. 네. 그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우신 거죠, 혹시? 그렇죠. 아니, 방금 너 인터넷 찾아봤잖아. 아니에요. 너 지금 열어봐. 아니에요. 네이버에서 너 번호 봤어. 나도 좀 똑똑해지자. 본인도 네이버에서 계속 찾아. 나는 이 책에 대해서 정말 그 애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도 맨날 찾으면서. 근데 사실 이 책을 하자고 이제 선정하신 거는 이제 우리 영진 씨가 선정하셨는데. 네. 특별한 이유라도. 저는, 사실 이제 이 책이 300세까지 팔리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책들은 그 당시의 시대를 담으면서도 그 당시의 시대 이야기가 계속 시대를 거쳐가면서도 유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2017년에도
물론 그때와 같은 아주 폭력적인 상황으로 뭐 이렇게 누군가를 쫓아내고 이런 일은 많이 줄었지만 네,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 네. 다 건물을 때려 철거할 수가 부쉈는데 있었죠. 예.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강제 이행금으로 돈을로 그렇죠, 부담하게 그렇죠.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이제 좀 뭐 강도 같은 건 바뀌었지만 네. 여전히 그 어떤 뭐 돈 혹은 뭐 경제력에 의한 그런 철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제가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아, 그렇군요. 제가 불과 한 4, 5년 사이에 6번째 지금 이사를 했어요. 또 이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요?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유. 역마살 때문인 거 아니에요? 아니 낙원과 행복을 찾아서 지금 계속 이사를 나 떠나시는 역마살이야 내가 봤을 때. 제가 바로 이분은. 난장입니다. 이 시대에. 뭐 난장이가 사실은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의 그렇죠. 특징이 아주 작은 자고 네. 그걸 이제 이 소설은 담고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작은 자다 이런 그렇죠. 의미에서 이제 난장이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시대의 하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 네.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난장이 아, 하늘로부터 키를 재면 가장 큽니다. 아우. 네, 하여튼 뭐 그래서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이 챕터 이제 이게 연재 소설이었던 거죠, 그죠? 아니 연작 소설이라고 연작 하죠. 소설. 연작 아, 소설. 그렇죠, 그렇죠. 그 네. 무슨 저 문학지 신문사? 같은데 문학지에 문학지 한 편씩 이제 발표도 신문사 하고. 아니야? 아까 신문사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문학 네네 문학 그죠. 잡지에 이제 그렇죠. 한 편씩 기고를 했는데 음. 그거 이제 묶어 놓은 거죠. 근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네. 주인공들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네. 맨 첫 편이 메비우스 띠입니까? 그 소설집에서는 메비우스 띠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 메비우스의 띠에 거기에 수학 선생이 등장하죠. 네, 그 참. 네. 예뻐? 그 여자가 예뻐요? 남자 선생이에요. 아 그래요? 네, 수학 선생 등장을 해서 네. 뭘 물어보냐면 음. 아이들에게 뭘 물어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우화를 이용해가지고 질문을 하죠. 뭐였죠? 아이 2명이 네. 굴뚝 청소를 하러 갔다. 아 맞아. 네. 이거 다음 제가 해도 됩니까? 네, 하십시오.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네. 한 명은 얼굴이 새카맣고 네. 한 명은 얼굴이 하나도 안 더러워요. 네. 하얘요. 네. 자 그러면 누가 세수를 하러 가겠느냐 물어봅니다. 답이 뭐죠? 우리 정민현님? 당연히 까만 아이가 세수를 하러 가는 거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니까 하얀 애가 간다고 하겠죠? 왜? 하얀 애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네. 아, 센스 하나는 탁월하십니다. 그러니까 답은 정확히 찾죠. 왜? 동물적 감각으로. 왜 하얀 애가 갔을까요? 왜냐면 이제 서로 딱 마주 보면 네. 흰 애는 앞에 있는 애가 새카마니까 나도 더럽겠구나. 그렇죠? 네. 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세시러 가고 검은 애는 하얀 애를 보면서 난 깨끗하겠구나. 깨끗하구나 하고 네, 안 가는 거구나. 안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걸 얘기한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죠. 예, 또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뭐였죠? 또 똑같은 질문합니다. 네. 자, 두 아이가 네. 굴뚝에 들어갔다. 네. 자, 나와가지고 한 네. 명은 희고 한 명은 검다. 네. 자, 누가 세수를 할 것인가? 네. 또 똑같은 내용을 묻는 거죠. 애들이 다 흰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흰색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아닌가? 그렇죠. 흰색이라고 하죠, 애들은. 네, 그러니까 하여튼 얼굴 깨끗한 아이. 네. 그러니까 씻으러 갈 겁니다. 네. 라고 하니까 아니다. 그렇죠. 그럼 또 검은 애네. 왜 검은 애죠? 왜 그만해죠? 답만 알아 우리 정민현님. 답만 알아.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면서요. 왜 검은 애죠 이때? 아니죠. 검은 애가 아니죠. 검은 애가 아니었나요? 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죠. 네. 둘 다 어떻게 똑같이 두 명이 굴뚝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한 명이 검고 한 명이 힐 수가 있냐. 맞아요. 둘 다 시커멓지.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의미가 없어요. 누가 검고 희고 그 말 자체 성립하지 않는다. 네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학생들이 뻥찌겠죠. 어. 결국에 뭘 뜻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한 저희가 뭐예요? 그건 이제 정민현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이게 이 난쟁이가 소올린 작은 공 소설집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질문입니다.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난소공의 그 부분만 보아서는 사실은 이 소설 전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민현님의 현명한 답이 나올 겁니다. 동물적 감각으로 추론하는 그 답. 답은 이거예요. 네. 세상에 정답은 없다. 뭐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하고. 그렇네요. 이게 다 연결은 됩니다. 근데 이 네, 세상에 정답은 없다란 말은 어느 질문에 다 넣어도 그러니까요. 다 되는 말이야. 내가 그런 대답을 지금 준비한 거예요. 세상에 정답은 없다. 아. 이게 한마디로 만병통치. 네네. 아, 똑똑해, 확실히.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다고 꼭 똑똑한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아, 그 머리하고 이제 순발력은 또 다른 거죠. 네, 맞아. 저 공부 많이 한 여자예요. 자, 그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뭐 주제라고 할까요? 네. 네. 그럼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결국은 네. 희다 금다라는 게 희다는 게 우리가 보면 좋다는 의미가 되고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가진 자가 되고 네. 금다라는 것은 천하고 힘이 없고 약한 자가 되고 근데 사실은 아까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뭐 하나 이제 가치적인 어떤 대립이 하나 전제돼 있고 네. 또 하나가 검은 사람이 씻어야 되는데 흰 사람이 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제대로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제대로 뭔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지금 전복되어 있다. 거꾸로 되어 있다. 이런 것도 하나 나타내 주는 것도 되겠죠. 네네네. 그리고 결국은 아까 그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한쪽만이고 한쪽이 검을 수가 있느냐.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메비우스띠라는 게 메비우스띠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쪽으로 해가 가는데 갑자기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안팎이 없죠. 예, 면을 분명히 똑같은 면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있게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비틀어 접어버리면 안과 밖이 구분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게 과연 그러면 결국 이 소설에 나중에 뭐 제시되겠지만 그런 어떤 구분 없이 살아가는 것들 가장 진정한 가치가 뭔가 결국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정답이 맞네. 세상에 맞췄네요. 예, 맞췄잖아요. 네, 맞잖아요, 정박님. 그 하신 말씀이 결론은 이거잖아요. 뭐 웃기고 그래요. 네. 여튼 이 책 첫 챕터가 이제 메비우스 뭐 챕터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첫 부분이 이제 메비우스 첫 소설이죠. 첫 소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저깁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메인 컨셉을 잡으려면 난장에 소올린 작은 공부터 한번 그 줄거리를 잡아보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제 퍼져가면서 네. 70년대 사회가 네. 어떤 식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갈라져 있고, 서로 단절돼 있고 대립하고 있는가, 그런 걸 보면서 지금의 사실 양극화의 문제가 이미 70년대 그때 바로 잉태되고 그때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도 오히려 더 심해졌다. 네네. 해결되지 못하고 그런 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 줄거리를 한번 우리 정박님께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거리가 이제 처음에 난장이가 소올린 작은 공 보면 서두가 네. 아버지는 난장이었다.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미당 서정주 그 시인이 네. 그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애비는 종이었다. 이렇게 선언한 느낌하고 좀 비슷하게 받았거든요. 서정주 시인이 23살에 그 시를 썼는데 네. 그 당시 일제 강점기였죠. 애비는 종이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거든요. 자기 아버지를 종으로 선언하는 거죠. 다음은 뭐죠? 정영진 씨? 애비는 종이었다 다음에요? 네. 아들도 종이었다? 세습이에요. 이게 종의 기원이야. 너나 나나 비슷해. 뭐 저도 이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밤이 늦도록 계속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네. 쭉 나오면서 그게 유명한 대목이 나오죠. 그 23까지 네. 나를 키운 건 8알이 바람이었다. 그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고. 갑자기 생각난 책 하지 마요. 아니 내가 이 시도 고등학교 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아버지가 종이었다, 아버지가 난장이다라고 선언하는 것들은 이 뭐라고 설명할까요? 저는 뭐 거기서 또 좀 너무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지만 20세기 우리 민족이 아비를 잃은 시대라고 보거든요. 아비라는 것이 상징하는 건 국가지 않습니까? 네. 권력, 주권이고.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린 시대야. 그러니까 아비라는 것들은 아비의 존재가 우리가 감히 가부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 다 깨지고 네. 아비는 난장이고 종이고 이런 어떤 시대 이걸 여전히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결국 네. 그리고 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네. 신체 장애를 가진 분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뭔가 지금 제대로 된 걸 가지고 있지 못하다. 네네. 이런 의미로 좀 읽혀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난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그 가족이 난장이 아버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엄마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들이 둘 있고 네, 막내 딸이 있죠. 막내 딸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섯 큰아들 식구. 그렇죠. 다섯 네. 식구가 큰아들이 영수, 영수, 작은 아들이 영호, 영호, 막내 딸이 영희. 영희. 아, 이 영희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요? 영희 나중에 이제 얘기해 주시겠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 자, 가시죠. 자, 그렇게 이제 다섯 식구가 살고 있는데 네. 참 그 집을 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지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집을 어떻게 지었었죠? 그게 이제 그냥 남의 땅에. 그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네. 흔히 말해서 이촌 향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시골에서 이제 네. 딱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도시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제대로 된 뭐 땅에 집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달동네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다 보면 대체로 이제 무허가 판잣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여기는 지금 나공구 행복동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낙원구 행복동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역설적이죠. 자기가 살고 낙원구 있는 행복동. 파라다이스의 맞아. 해피니스. 파라다이스 해피니스. 참 이게 역설적이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공구 행복동에 살고 있는 난장이 가족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철거 개고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 집에 재개발한다. 재개발하니까 이제 언제 해가지고 나가라. 비어라. 그리고 이제 딱지를 주죠. 그러니까 은히 말해서 이제 갑자기 집에 있는데 무슨 알루미늄 명찰판을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정말 이게 신주단지 모셔라. 이게 있어야지 당신들이 이제 그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요? 왜냐하면 당시에 거기 나오는 자기가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파트 입주권이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15만 원으로 부르기도 해요. 네. 15만 원으로 22만 원으로 불러요. 네. 그러면 그 이제 난장이 가족들이 사는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전세 보증금이 15만 원이에요. 그 주고 나면 남는 돈이 7만 원. 네. 그러니까 이 7만 원을 가지고 아파트를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최소한 150만 원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 행복동에 사는 사람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 딱지라는 게 딱지만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가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딱지라는 입주 게 권리죠. 예. 그러니까 우선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인 거지. 그게 그냥 그거 있다 공짜로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당연히 그런 있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로 낼 돈이 당연히 있고 이 돈을 갖고 오면 넌 들어올 수 있어. 물론 실제 아파트 값은 그보다 더 비싼데 너한테 네네. 우선권을 주는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 이 판자촌에 사는 사람 치고 사람들이 그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도 사당동, 상계동, 봉천동 뭐 이런 달동네도 많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를 추적한 동국대학교의 사회학과 조은 교수 같은 사람이 그걸 추적을 했어요. 그 사람도 어디 가셨나? 이 사당동에 당시 철거를 할 때 그 어떤 가족을 25년간 추적을 한 거예요. 와. 그리고 그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그 교수가. 그 사당동 더하기 25인가? 이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그 쫙 1986년부터 해가지고 이게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그 촬영 대상이 되고 연구 대상이 됐던 그 가족이 그 당시 철거 가구 중에 유일하게 아파트를 입주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 아파트 입주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뭐 저기 달나라에 가는 것 이상으로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집도 다른 집들이 대체로 그랬듯이 네. 집 허물어지면 그 딱지라도 갖고 있다가 그 딱지 또 사들인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브로커 같은. 팔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돈 주고 실제 거래 금액보다는 또 싸게 후려치기 해서 그죠? 그렇죠. 거기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팔고 나가는데 이제 시세가 형성되는 게 한 22만 원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 엄마는 이걸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지. 네. 이거 어떻게 하냐. 정말 그러니까 전세 든 사람은 지금 빨리 보증금 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 옆집에 아주 친하게 지낸 명희 엄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선뜻 돈 15만 원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희라는 사람도 결국은 이제 그 달동네에 태어나가지고 참 신선한 삶을 겪다가 결국 엄독 자살한 사람이거든요. 원래 큰아들을 좋아했는데 영수를 좋아했는데 결국 서로 사랑이 이어지지 못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명희 엄마 돈을 떼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루라도 빨리 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게 22만 원 하고 팔기는 너무 그렇고 계속 이제 애를 태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만 태우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탄 29살의 어떤 아주 젊은 사업가가 25만 원에 사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고 25만 원을 주는 거죠. 그러면 15만 원 명희 엄마한테 준 거 갚고 나면 10만 원 남는 거예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희가 자동차 쪽에 가가지고 그 남자 옆에
타기 시작한 거예요. 꼬셔요? 아니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희라는 막내딸이 딱지를 사간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꼬시려고. 그 꼬시려고는 아니고. 1차적으로는 맞을지 그렇죠. 몰라도 네. 결국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 영희가 이제 그 남자에게 가서 하룻밤 자죠? 하룻밤 자는 게 아니고 이제 갔단 말이죠. 꽤 자는가? 네. 꽤 자는 건 뭡니까 도대체? 일단 믿음을 줘야 되니까. 왜 믿음을 줘야 되냐면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그 딱지를 그죠? 그렇죠. 다시 찾아오려고. 네, 찾아오려고. 훔치는 건 말이 안 되네. 다시 찾아오려고. 네, 딱지를 다시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서 25만 원래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권리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딱지를 다시 갖고 오는데 성공은 하죠. 네, 네.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조금만 이제 그거 하자면 네. 그래서 영희가 그 사업가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영희가 UFO에 납치됐다. 외계인이 우주선을 타고 와가지고 얘를 납치해 갔다. 자동차를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상징적으로. 무슨 70년대 한국인들인데 무슨 자동차 보고 UFO라고 그래. 아무리 아니 실제로 UFO가 납치해 갔다고 하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못 봤나 했죠. UFO를 알 정도면 그리고 자동차를 모를 리는 없잖아요. 아, 전 70년대에 안 태어나 봐서. 네, 하여튼 근데 약간 이 소설 중간중간을 보면 뭐랄까 약간 우화적인 분위기죠. 이게 보면 이 분위기가 네. 현재와 과거가 계속 교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영화로 지금 몽따주식의 느낌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섞이니까 이게 주의 깊게 안 읽다 보면 갑자기 휙휙 넘어가거든요. 좀 그러면서 이게 결국 문장이 아주 스타카토라고 하죠. 네. 탁탁탁탁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탁탁 끊어지거든요. 스타카토 문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형식들이 어울려져 가지고 묘하게 좀 동화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하죠. 근데 궁금한 게 아까 25만 원? 네. 그 정도면은 지금 현재 돈으로 한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게 78년 이제 소설책이 78년에 나왔는데 네. 당시에 78년의 기준으로 여기도 그렇게 나오지만 그냥 집 하나 짓는 비용 있잖아요. 땅값 말고 집을 하나 짓는 비용. 요 정도 판잣집 그 벽돌집을 짓는 비용도 한 130만 원으로 이 소설에 나오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78년 파트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까 150만 원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거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한 5억이라고 그래서 딱 그만큼 뭐 크게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강남 자체의 어떤 가치가 이제 커졌으니까. 큰 돈은 아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집에 막 들어갈 정도로 큰 돈은 분명히 아닌 거고 그 돈 받아서 어디 새 들어가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갈 데가 사실 없고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이제 시 외곽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영희가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남자가 딱 한마디를 해요. 난 너 처음부터 보고 있었고 너가 참 예쁘다. 그 남자는 총각이었습니까? 29의 아주 부잣집 아들이죠. 사업가의 아들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 아버지한테 항상 차례짜서로 일어나서 전화를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입주권 딱지를 몇십 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런 날강도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25만 원 주고 산 거를 자기는 한 4, 5만 원 정도 붙여 팔 줄 알았더니 바로 45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곱빼기 장소를 빠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영희한테 이 남자가 요구하는 거는 너는 안 돼요란 말만 절대 안 하면 내가 데리고 있겠다. 나한테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또 상징한 부분이 그렇죠. 있네요. 그래서 사실 영희가 첫날에 이 남자가 영희가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겠습니까. 정말 이 처녀가 정말 낯선 남자를 그리고 자기 집을 입주권을 사간 낯선 남자한테 이거 갔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이 남자가 자기 어떤 욕정은 채워야 되니까 일종의 그 마취약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다가 수건을 묻혀가지고 얘가 그때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 이 사람하고 잘 때 이 남자가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소설에 나오는 거죠. 참 비극적이죠. 좀.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남자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자기 옆에서 보면 이 부동산 하는 게 완전히 돈 놓고 돈 먹기 노름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이렇게 하나의 또 화폐 대상이 돼가지고 거래된다는 게 아주 분노를 하다가 결국 이제 어느 날 밤에 이 남자를 자기가 똑같은 방법으로 뭐 갚아준다는 건 좀 어폐가 있는데 남자가 자고 있을 때 좀 더 그 병에 약을 꺼내가지고 수건에 묻혀가지고 남자
코와 입에 살포시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남자가 더 푹 주무시라고. 그런 다음에 금고를 이제 번호를 알아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금고에 이제 많이 쌓였을 거 아닙니까? 딱지가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자기 딱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빼내고 그리고 보니까 총과 칼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총은 안 가지고 나오고 칼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칼은 이제 일종의 제크나이프가 탁 단추 누르면 칼이 바로 톡 튀 나오는 거. 만약에 이 남자가 자기를 가하면 난 죽이겠다. 이런 결의를 가진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영희가 남자하고 몇 달간 이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아파트 입주 권리 수속을 하는지는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가고 구청에 가서 다 했는데 돌아오보니까 좀 비극이 발생하는 거죠. 뭐예요? 읽었다며. 돈이 없잖아. 이런 부분은 안 나와요. 아, 이거 안 나와요? 네. 이런 거 19세잖아, 이거는. 이렇게 차에 타고 마취하고 막 아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첫날 밤 하고 이런 게 지금 고등학교 그럴 수 교과 있겠네. 과정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 일부분만 이제 떼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딱 집에 그렇게 왔는데 그 명의자가 돼야 될 네.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렇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 거죠. 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그 벽돌 공장 굴뚝입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 굴뚝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두 번 올라갔었던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네. 자식들이 찾으러 가니까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가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저도 이제 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뭐 그냥 상징적인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할 거예요. 네, 근데 네. 이제 아마 그 본인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이제 굴뚝이었던 거죠. 네. 그 굴뚝이었고 그 난장이 분이 네. 꿈이 아마 달 날아가는 건가? 그죠? 그렇죠. 그 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내는 저 부자 동네 네. 입주 가정교사라는 지섭이라는 대학생이 있는데 아버지하고 자꾸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달나라로 가자. 왜냐하면 물어봐요. 선생님은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히 했다. 선생님은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정직하게 살았다. 선생님은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셨다. 했다. 근데 이렇게 못 사는 거는 이 세상이 썩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나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종이 비행기를 날린다는 것은 저 하늘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쏘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 공이라는 게 결국 달 아닌가. 우리 이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서 저 이상세계. 이상세계로 가자는 어떤 그런 이루지 못한 어떤 꿈 아닌가. 이런 그래서 종이 비행기를 날린 거 아닌가. 달나라로 가고 싶은 그런 욕구. 네. 그래서 이제 그 달이 가장 가까이 보이는 굴뚝에 올라가셔서 가끔 뭐 종이 비행기를 날리셨는데 그 어느 날인가는 올라갔다가 굴뚝 안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철거가 되고 조세희 작가의 경험이죠. 네. 마지막 밥을 먹은 경험을 만찬을 살려가지고 그 먹고 있는데 이제 철거 반원이 와요. 근데 이제 기다리는 주죠. 벽을 한번 두드리고 식사를 하고 있는 거 보고 기다려주고 나서 돌아 나왔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그 이후로 사라지거든요. 결국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굴뚝 속에서 안에서. 시체로 이제 발견되신 거죠. 아버지는 달나라로 가려다가 결국은 이 추락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영희는 이게 뭐지 된 거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너무 이제 슬픈 현실인 거죠. 그럼 명의가 상속이 돼야지. 큰아들한테. 와이프나. 그리고 제가 와이프한테 공동 명의를 했어야죠. 아니 그거야 뭐 이제 입주권이 근데 이제 결국은 만약에 그 사람이 신고를 했다면 네. 애초에 그 영희를 데리고 간 사업가 신고를 했다면 결국은 뭐 도난 신고라든 절도 그렇죠. 신고를 네. 했다면 또 여러 가지 현실의 자질은 다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는 그 난장이 분이 동네에 여러 주민들이 좀 있을 텐데 그중에 그나마 조금 잘 사는 집에 아마 여자 혼자 사는 집인가? 네. 수도 얘기가 있죠. 본래 그 난장이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칼을 간다라든지 수도 관 고치는 거 그리고 고층에서 유리창에서 이제 창문 닦기 하는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네, 신체적으로도 뭐 좀 불리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수도가 고장이 나서 집주인이 수도가 고장이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그 고칠 만한 무슨 철물점 비슷한데 네. 맞나요? 하여튼 그 소설의 연작 소설 중에 거기에 나올 겁니다. 신혜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건 제가 아리까리한데요. 좀 네. 아리송한데. 네.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수도관을 고쳐야 되는데 이걸 이제 물어보니까 그럼 이거는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한 5만 원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듣고 와서 어쩔 수 없죠. 뭐 고쳐야죠. 이렇게 했는데 그걸 고민하던 모습을 본 이제 그 난장이 그분이 그건 뭐
저 수도꼭지만 아마 바꿔 끼면 될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심플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네. 거의 안 드는 방법을. 네.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된 거예요. 썬물이 잘 나와. 그래서 이 난장이 분이 이제 그 집에 조금 신뢰를 얻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수도관 공사하는 사람한테 엄청 맞아요. 아, 내 일을 뺏었으니까. 네가 뭔데 내 일을 이렇게. TV 문학관 첫 장면이 바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고두심 아, 그래요? 예, 고두심이 그 바로 이제 난장의 아버지의 그 네. 부인으로 나오는데 그 첫 장면이 바로 그렇게 두들 맞는 걸로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하여튼 그래서 결국 이 난장이로 상징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뭔가, 그리고 하고 나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좀 보여줬던 그런 책으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게 당시에 우리 사회가 이제 산업 사회가 되면서 말 그대로 노동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갈등들이 70년대부터 이제 본격화된 거죠. 그러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대립이 본격화되거든요. 여기도 보고 있으면 70년대 성풍속도도 좀 나오거든요. 성.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밌는 얘기가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네. 자, 맛보기를 일단 좀 하고 저희가 2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부 저희가 청취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 1부에서 맛보기만 살짝 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명희라는 돈 빌려준 여자. 돈 빌려준 여자인데 네. 그러니까 영수 큰아들 영수가 사실 옆집에 명희라는 여자애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요. 그 명희가 영수를 좀 좋아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명희하고 둘이 몰래 어디를 가요. 그래서 어딜 가죠? 어딜 가죠? 좀 어색한 데를 가죠. 어린데. 동네에서? 네, 동네에서 어색한 데를 가서 명희가 약속을 해라는 거예요. 너가 절대 저런 공장 안 다닌다고 약속하면 내가 너 내 가슴 만지게 해줄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70년대 성풍속이야? 네. 왜요? 근데 공장 왜 다니면 안, 공장은 다니면 안 되는 너는 곳이에요?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 너는 공장 공부를 다니는 많이 게? 해가지고 여기를 탈출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가슴도 만지게 해주고 네가 원하는 걸 다 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요구를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어쩌면 참 순박하잖아요. 어떻게 순박한 건가. 그렇게 했으면은 뭐 착하긴 하네. 나는 판사 만들었다. 대통령 만들고. 자, 이런 얘기로 2부가 꾸려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 들으실 수가 없겠죠? 네. 일단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17번째 책 난쏘공. 저희가 좀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이 책만큼은 꼭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저는 이 책에 대한 의미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고 그 책의 2부는 저희가 다시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